잘들 지내셨죠? 자, 제가 사실은 오늘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필요성과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이제 좀 딱딱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딱딱하고 그 어려운 주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가 뭐 한 2시간 정도의 강의를 통해서 이 분야의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저희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도 뭐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고 늘 공부를 하니까요. 저 2시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다거나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자치분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좀 활성화해 보겠느냐,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주민들을 갖다가 조금 이 주민들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앞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중간에서의 가교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나 역할, 기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차후에 이 광명시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혹은 일반 주민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욕구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혹은 또 의견 수렴을 해서 또 전달을 하고, 뭐 이런 그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저희랑 같이 나누시고 나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요.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죠. 지금도 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보고요. 향후에 주민자치위원회 그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여러분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필요성. 자, 첫 번째 그 타이틀을 보시면요. 왜 주민 참여가 필요하냐. 자, 근데 왜 그 주민이 참여하는 게, 그럼 우리가 그동안은 참여를 안 했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지역의 무슨 뭐 실업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그 실업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대안을 탐색을 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정책을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러한 정책 과정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하셨나요? 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주변에 뭐 그 지인들이나 아니면 같은 그 지역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참여 어느 정도세요? 거의 안 했다고 느끼시는 거죠. 자, 근데요, 왜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정책 결정 과정, 혹은 이 지역의 어떤 그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어젠다를 그 세팅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왜 참여해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유가요, 행정의 어떤 독선화, 그 다음에 공정성의 확보 문제입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참여 안 하고 누가 그럼 주로 그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죠? 누가 정책 결정에 대부분의 그 참여자로 그동안은 참여를 했던 거죠? 네? 공무원들이 했겠죠. 예, 의원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예,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사실 의원들은요, 우리가 어떤 권한을요, 부여해 준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신 좀 결정해줘. 니네가 우리 대신에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좀 참여를 해줘. 우리는 왜냐하면 시간도 없고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전문성도 좀 보유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있는 우리의 어떤 대체제로서 사실은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안 들었다는 거죠,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이제 저 공무원들이 하거나 혹은 이제 의원들이 시의회 의원, 뭐 도의회 의원, 뭐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 주민 참여가 사실은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왜 그런 상황이 됐느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가요, 행정의 독소나 왜 우리를 제외하고 정책 결정을 그렇게 단독적으로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행정에 대해서 이제 신뢰성 확보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요, 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보자라고 하는 거죠. 과연 솔직히 이야기하면 잘 됐으면, 잘 했으면 뭐 우리가 굳이 앞에 나서서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 만족스럽고 뭐 지방의회에서도 우리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서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굳이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한다라고 느껴지면, 혹은 공공부문에 있는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실 우리 권한을 갖다 위임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경제학 용어로요, 주인, 그 다음에 대리인 이론에서 나와요. 우리가 주인이고요, 국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주인이고요. 우리의 어떤 권한을 공무원에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지역 의회 의원들한테 대리인으로 그러니까 위임을 해준 것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잘 위임받은 권한을 잘 행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 능률성.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참 저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세금이 좀 낭비될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지 않으셨어요? 있으시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정부 혁신의 기본 계획을 보면요, 정부 혁신 내용 중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 다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예산 결산 이런 거 다 개방해라. 우리가 다 직접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잘 하고 있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겠다, 모니터링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 집행 과정에 있어서 어떤 세금이 누수되나 누수되지 않나 이런 능률성, 그 다음에 목적은 제대로 달성하는지에 대한 효과성,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담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하는 거죠. 대의민주주의가 뭐죠?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뭡니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직접 참여를 잘 못했죠. 왜요? 오늘도 사실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왜 우리가 지방의회 의원들을 왜 뽑았나, 국회의원들은 왜 뽑았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없고,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이 솔루션을 내놓으려면 여러 가지 전문성도 필요하고 길게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할 텐데, 우린 생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임을 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간접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바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대신해서, 그 다음에 혹은 지역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이 우리 대신해서 이제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 것 같지 않더라. 직접 나서야 되겠다. 저런 대의민주주의나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 욕구, 이것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로 이제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참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시간이 충분히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엔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그 전문성을 확보한 조금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도 하고 지역의회 의원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에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도 만만치 않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있죠? 사실 굉장히 전문성 뭐 측면에서도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왜 그런가요? 원인이 뭐죠? 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일반 주민들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정보들이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뭐죠? 그렇죠.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 그 지방 시의회 의원 뭐 활동 내역 다 밝혀라. 그 다음에 시청의 홈페이지에 뭐 예산 결산 그 내역서 다 밝혀라.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도 밝혀라. 뭐도 다 공개해라라고 하고 있죠. 옛날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정보예요. 우리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특정 정책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잘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어떤가요? 구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키워드 입력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떤 전문성이요, 주민들의 전문성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도 정책 과정에 참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어떤 정보나 지식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제가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사실은 직장에 앉아서도 인터넷 뱅킹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시죠. 사실 이제 이 IT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하셔도 되고 그리고 직접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직접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의 대응성. 대응성. 리스판스죠. 리스판시브니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뭔가 요구를 하고 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늦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공무원분들도 이제 몇 분 계신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희 그 대한민국의 관료 집단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응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른 편이죠. 저희 나라 그 국민성 자체가 굉장히 신속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가 전자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국가거든요. 인터넷으로 뭐 민원도 해결하고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들도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직접적인 우리가 어떤 그 요구사항 혹은 우리가 원하는 것 직접 참여해서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그러면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직접 참여해 본 기억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이게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 우리가 자치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치는 이제 관치의 반대 개념입니다. 관치는 그야말로 정부가 거버먼트가 통치하는 거죠. 자치는 그냥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 과정에 우리가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나중에 이제 협치의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자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한 키워드는 주민입니다. 주민 자치예요.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거죠. 아까 저 선생님, 아까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죠. 주민. 내가 진짜 직접 참여를 해봤었느냐. 우리가 너무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내가 직접 뛰어들었었나? 그런 기억이 굉장히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주민 자치가
관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 일방적으로 그 공공부문에서 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영향력을 같이 행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치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가 곧 주민자치다. 주민이 바로 주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하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요 말씀 드리면 여기 혹시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 이야기하고 뭐 그 주민 그들의 어떤 참여를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뛰어들 역량이 되나? 참여를 해도 되나?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주민 참여에 있어서 역량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됐었고요. 사실 이제 오늘같이 지금 저 5번째 교육이시잖아요. 이런 교육을 왜 하느냐? 이것도 사실 이제 주민자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에 들어가면 예전과 달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에 시청에서 주요 아젠다가 뭐지? 이건 사실 시청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시의 주요 문제가 뭐지? 저 이웃 동네의 문제가 뭐지? 이런 것들요. 옛날에 알 수가 없죠. 가서 직접 물어보고 가서 얘기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홈페이지만 방문해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시청에다가 또 그 정보 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보다는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뭐 얼마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요즘에 이제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저 시장이 뭐 저 트윗 날렸네? 그럼 나도 거기다 댓글 뭐 저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갖다가 남길 수 있어요. 저 선생님 불안해하시지 말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민 참여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 이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전문성, 그 다음에 뭐 이런 시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벌써 5기니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본기들을 갖추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해서 그 학자들의 좀 견해를 보겠습니다. 이 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학자는 뭐라 그랬느냐면요, 이 주민 참여의 개념을 정책 과정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예산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배분해서 쓸 것인지, 이런 과정에 우리가 사실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전략이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커닝햄 같은 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이 바로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배제됐는데,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이든지 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든지가 이제 주로 참여를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 참여다.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잘 좀 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과정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정책 과정에 우리가 배제가 되어 있었죠.
예, 아까 저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별로 참여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 관심도 없었고요. 참여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죠. 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주민 참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된 그 역할을 또 기능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주민자치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주민자치센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개념 혹은 정의는 어떤지 제가 좀 한번 이따가 이제 좀 듣는 시간을 좀 갖죠. 사실은요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는요 그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게 국정과제, 그러니까 혁신과제로 출발을 합니다. 정부 혁신 과제로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주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사실은 이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대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지방자치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그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설립이라든지 운영 등을 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혹은 그 시행령에서 이제 그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그 접점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고 하는 분들이 아마 이제 주민자치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일 거예요. 주민자치센터 한 번씩은 다 방문해 보셨죠? 예. 그러시죠?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접점에 있는 데가 바로 이 주민자치센터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사실 주민자치센터는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커뮤니티 센터하고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이 주민자치법에 보면 일정한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해서 상호 교류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장이다라고 이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고요. 행정 처리, 민원 행정 처리, 그 다음에 생활 정보 획득, 그 다음에 여가 선용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생활 공간으로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념상으로 보면 그 어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의 어떤 일환으로 시작은 됐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혹은 주민 참여의 어떤 구심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그 개념이나 정의는 이 주민 참여의 어떤 가교 혹은 주민자치의 어떤 아주 어떤 본거지 이러한 그 개념보다는 가서 이렇게 문화생활 가서 좀 즐기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서 민원 서류 떼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주민 참여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행정 민원 센터 정도로 그다음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그렇게 100% 혹은 풀리 아주 완벽하게 그게 수용됐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행정기관의 어떤 주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다른 지역은 그렇습니다. 예, 광명시 말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자치 역량을 좀 배양을 해야 되고요. 주민자치센터가요. 그래서 아마 오늘 들어보시면요. 맞아, 우리 이거 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일부 지역에 보면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이런 것도 해? 라고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첫 번째, 자치 역량 배양? 이걸 여기서 했었나? 라고 이렇게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교육, 학습 공동체, 조직 학습, 이런 것에 어떤 전초 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정보나 지식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뭘 많이 알고 있고 뭘 알아야지 저 행정기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잔소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죠. 아무런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는데 그 다음에 뭐 저 학습도 안 하는데 뭘 가서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자치 역량 배양의 중요한 어떤 전초 기지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예, 그 아까 이제 주민자치센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훈련의 장이다. 예,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가 어떤 의견 내고 하는 게 바로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 민원 서류 떼러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같이 여기 지금 제가 협동생산체제라고 저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전초 기지가 바로 주민자치센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네 번째가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우리가 소셜 캐피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이 경제적 자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자본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좀 개념이라서 사회적 자본 혹시 누구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저기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 예. 그걸 활성화시켜서 네. 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예.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맞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하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사회적 기업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같이 사는 사회, 그 다음에 공동체, 지향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 혁신 뭐 이런 것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정부 혁신을 갖다 추구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고 있죠. 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생성되는 자본을 이야기합니다.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 여러분들끼리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오니까 다들 알고 계시네요. 그죠? 서로 다 알고 계신 사이예요. 그죠? 요 위원장님이시고 또 위원이시고 또 어느 지역에서 오셨고 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신 사이예요. 자,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 간에 이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생기죠. 신뢰.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수준들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제가 한마디 하면은 맞습니다. 믿음이요. 믿음. 사실 신뢰라는 말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바로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다 주지요. 에? 야, 저기 내가 알고 있는 거 뭐 정보 나눠주기도 하고 뭐 때로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도 이렇게 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자본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다, 소셜 캐피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공동체,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 어떤 믿음, 신뢰라는 말보다 믿음이 훨씬 좋죠. 믿음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도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서로 또 협조를 하고 힘을 합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적 자본입니다. 이 사회적 자본을 갖다가 운용할 수 있는 운용장이 결국 이제 지역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센터 기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기능이요. 바로 주민자치 활동 공간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조금 그동안 좀 이게 뭐 이렇게 중요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치 역량, 공동체 의식, 뭐 연대감, 그래서 조직 학습의 장, 뭐 이런 것들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가서 그냥 에어로빅하고 뭐 붓글씨 좀 하고 뭐 이런 곳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주민자치센터 하면 우리는 어떤 뭐 행정 민원 처리하는 곳, 그 다음에 민원 서류 떼러가는 곳, 그 다음에 가갖고 헬스장 이용하고 그 다음에 붓글씨 쓰러 가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민자치센터가 애초에 그 목적을 보면요, 거기서 자치 역량이나 혹은 공동체나 혹은 조직학습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막 논의를 하시는 장입니다.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그래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심지어는요, 어떤 그 지역의 뭐 재해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재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예방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말하지만 공무원분들만 움직이는 거로 우리는 그동안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혹시 유사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사실은 그 지역의 문제에 혹은 우리 지역의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도 지역 그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같이 모여서 갑론을박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의 어떤 정책 참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요, 사회복지 지원 기능.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장애인 혹은 저소득계층,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다. 지금 뭐냐면요, 그런 문제도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분들의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니까, 우리 지역 공동체에 같이 사는 우리 지역 공동체의 문제니까. 우리 지역에는 사실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도 있고, 우리 지역 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 정부가 되겠네요. 지역 정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방 정부라고 그러죠, 우리가. 지방 정부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민 편익 지원, 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뭐 편익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문화의 어떤 매개체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마다의 그 어떤 문화가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왜냐하면 파퓰레이션이 굉장히 다르죠. 사실은 어떤 지역에 가보면은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이 있고, 그들의 어떤 문화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들의 문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문화나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협력,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실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시민단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그리고 이제 운영 조례에 의하면요, 명목상 운영 책임자는요, 명목상입니다. 읍면동장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 책임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제 읍면동장이 이 명목상으로만 사실 운영 책임자지, 실질적인 그 운영 책임자는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요,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굉장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적극적인 역할을 사실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은. 자, 그래서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오늘 숙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 특히 이제 그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실질적인 그 운영 책임자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솔직하게 조금 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 공무원분들 혹은 행정기관은요, 서포트를 하는 그런 지원 기관입니다. 사실 지원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운영의 주된 책임자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기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와 계시잖아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시고요. 보통 이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30인 이내로 우리가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부는 이제 향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세요. 그래서 좀 막 참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을 우리 동네를 내가 대표하는 거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은 좀 참여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목소리도 내고 싶고, 뭐 좀 내가 적극적으로 좀 문제 해결에 좀 나서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무보수라 시간을 또 따로 내야 되고 막 이래서 사실 좀 그렇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학자들은
이거 무보수로 해서 안 된다. 어떻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느냐.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제 명예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선정 기준입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제주도의 그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여기도 비슷하실 거예요. 일단은 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어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 혹은 뭐 이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어야 되고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항목이에요. 인품과 덕망이 높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얼굴만 딱 봐도요. 벌써 딱 나옵니다. 이거 뭐 세 번째 조건은 그냥 다 충족하시는 분들이세요. 자, 그 다음에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주민 참여 의식이 높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마지막 항목이 보면요.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아, 저 벌써 수긍하시네요. 이거는 사실 이게 굉장히 아주 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건이.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아까 들었던 얘기들 그대로입니다. 이 읍면동 단위에서 그 지역의 문제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제기를 하고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게 바로 주민자치 활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냐면 우리 지역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한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다 참여는 못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대신 어떤 의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개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도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해? 내가 다음에 가서 뭐 어떻게 의견을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갖다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 활동의 중심은 바로 주민자치센터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는요, 민원서류 때려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붓글씨 배우러 오는 데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 이런 정말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 와서 논의를 하고 때로는 갑론을박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갈등도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토론의 장이 바로 주민자치센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실은 방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하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민자치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 공동체 형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역 주민의 어떤 문화, 여가 선용, 그 다음에 복지 문제, 그리고 이제 주민 편익,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달 잘 할까? 그 다음에 주민의 어떤 교육, 이걸 이제 그 어떤 주민 참여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의미에서의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사회 진흥, 이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건 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뭐 이건 그 다른 지역도 굉장히 그 광명시는 이거보다는 좀 격이 좀 더 높을 것 같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뭐 문화여가 컴퓨터 교실, 그 다음에 인터넷 정보, 그 다음에 뭐 주민 모임방, 그 다음에 자원봉사 참여 활동, 뭐 문화 탐방,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뭐 한글 교실 이런 것들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중요한 문제, 그 지역의 중요한 아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그동안 너무나도 이게 배제가 되고 간과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은 뭐냐? 적극적인 자원봉사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이게 명예직이에요. 근데 말이 좋아서 명예직이지 사실은요. 굉장한 사명감이 없지 않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많이 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에 광명시에 계신 여기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따로 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존경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일정 정도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의 진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성. 그러니까 뭐냐면요, 어떤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럼 그 지역 이제 뭐 주민자치위원이 됐든 뭐 때로는 이제 뭐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 주민센터에 와서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이제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뭘 알아야지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문성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유를 해야 된다. 혹은 역량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문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뒤져보시고, 아니면 뭐 시청에 뭐 담당 공무원분들한테 뭐 여쭤보기도 하고, 전화도 해보시고, 뭐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계신 직원분들한테 여쭤보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성 확보죠. 뭐 전문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크고 막연하고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정보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 전문성을 갖다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성 확보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적극적인 참여의식.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권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되고요. 자, 근데요, 그동안 이제 문제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요, 주민 참여 가치 실현의 어려움. 사실은요, 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렇게 아까 광명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동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이 주민 참여 혹은 주민자치위원회가요,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인을 보면요, 책무성이 결여돼 있다. 그동안 사실 모여서 뭐 얘기도 하는데 심의 기능만 가지지 사실은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어떤 책무성도 없고 그냥 뭐 심의 정도 하고 그냥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힘을 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지으려면 사실은 심의 정도가 아니라 의결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여기는 이제 그런 것 같지 않지만요, 주민자치에 대해서 일반 주민도 그렇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참여의식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지역의 예입니다. 여기는 저 광명시는 제가 오니까 너무들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주민자치위원인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 주민자치 참여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위원회를 아까 구성하는데 위원회의 어떤 참여 요건들을 보면 이제 전문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후한 점수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를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유지나 조금 그동안 목소리를 많이 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제 관변단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 전문성 문제하고 결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예산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그 뭐 시설이나 물품이나 아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사실 이제 강사료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예산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그 조금 열악한 편이고, 특히 이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분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예산 조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 많잖아요. 뭐 굉장히 여러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막 할 것도 되게 많고 사실 아마 나중에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지금도 이미 일부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아마 직접적으로 의견 수렴해 보시고 아마 더 여쭤보시고 뭐 이러면 뭐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프로그램 혹은 그동안 좀 우리가 예산 때문에 막 좀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수요를 다 받아낼 충분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문제로서 이제 지적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이제 조금 강의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해야 되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위상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뭔가 중요한 어젠다가 있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얘기도 하고 하는데 때로는 이게 그냥 공허하게 그냥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기구로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책임질 일도 아닌데 뭐 우리가 그렇게 깊게 논의를 해야 되나? 우리가 왜 고민을 하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 동장이 책임져야 되고 동장이 집행하는 건데 우리가 뭐 이렇게 깊게 나서야 되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 혹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막 적극적으로 그 지역의 아젠다나 문제에 대해서 막 뛰어들고 싶은데도 이게 환경이 그렇게 그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 이유가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상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격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 더 권한을 좀 많이 줘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얘기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적극적으로 더 나서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심의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요 그냥 이렇게 뭐 동장이 누구 저기 하고 뭐 또 일부 추천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상을 제고를 하고 어떤 책임을 조금 더 부여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뽑으라고 그래가지고요.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선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위상도 더 높아지고, 그 다음 우리가 좀 권한도 더 많이 주고요. 이런 방법도 이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권한, 의결 권한에 대한 부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민관협업입니다. 민관협업.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민관협업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관 위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관 위주예요. 관 위주예요. 공무원의 그 역할이 훨씬 더 컸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그동안. 광명시는 역할을 잘 하셨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는 그냥 관 주도로 가는 거죠. 말만, 그러니까 문의만 민관협업이지 사실은 관 주도의 어떤 자치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려면요, 정말로 민과 관이, 특히 앞에 지금 민이 먼저 나왔잖아요. 민관이죠. 민관협치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훨씬 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행정기관은요, 행정적, 지원적,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인 운영의 책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민관 협치, 이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기관만의 어떤 이런 민관협치에 있어서 변화를 갖다가 요구한다기보다는 우리도,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보려고 했는데, 뭐 맨날 뭐 회의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심의만 하고 뭐 어떤 뭐 결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우리가 맨날 늘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참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참여에 대한 욕구도 별로 없고 인센티브도 사실 별로 없어서 굉장히 아주 소극적으로 운영됐었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어떤 목소리만 너무 이렇게 크게 내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굉장히 그 자치분권에 대해서 욕구가 크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권한을 조금 뭐 지방으로 이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말 난 진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좀 능동적으로 좀 뭔가를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구성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우리 지역들의 주민들을 갖다가 정말 대표할 수 있느냐. 대표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소득 계층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그룹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주민 가정도 있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자, 운영 주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뭔 말씀이냐면요. 사실은 그동안 이 운영 주체가요, 아까도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동장께서 대부분 다 결정하신다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다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시죠. 네, 알아서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은 사실 이 운영 주체가 아니고요,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지원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바로 주민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하고 계신 위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 자부심 혹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동장은 지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때 이제 행정기관, 그러니까 일하고 계신 분들이 혹은 파워를 더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더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제 이런 그 파워 게임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이렇게 협치를 할 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권한이 동등하게 이것들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좀 약간 기울어 있습니다. 기울어 있어요. 많이 기울어 있죠. 많이 기울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균형되게 가져갈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건가, 어떻게 하면 능동적으로 참여할 건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원 선정의 투명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여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지역에 가면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동장이 일부 하고 또 추천받고 또 지역의 유지 분들도 하시고 이렇게 그냥 구성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아름아름 선정하시지 말고 이걸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개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래서 누구도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다 이렇게 응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다 공개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요즘에 인터넷에 얼마나 공개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다 공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모든 지역 주민들한테 다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 투명성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그래야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게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군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뽑혔는지도 모르는데 뭘 와서 의견 수렴을 하나.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사실은. 냉소적이에요. 주민들이요. 여러분들 이 광명 지역은 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고 뭐 이렇게 좀 참여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범 그런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부 지역에 가면은 이 주민 참여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의견 수렴하러 왔어요. 묻는다면 뭘 어떻게 대응을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 자체가 투명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난번에 참 맞아. 저 주민자치위원회 그거 뽑는다 그런 거 나도 봤어. 그래서 그때 어플라이 해가지고 되셨구나.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던데 이렇게 해야지만 가서 뭐 의견도 수렴도 받고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하고 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투명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굉장히 다양한 인구들이 있죠. 저소득계층도 있고 사회적인 약자도 있고 굉장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가 다 수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지역 유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 유지들로만 구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어려운 분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그분들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위원들의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이거 확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름아름 이렇게 꾸미시면 안 되고요. 구성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연령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여기 20대도 몇 분 와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도 사실은 우리가 젊은 사람이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요즘에 또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요. 요즘에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률이요. 저희 같이 행정학 공부하는 저희 또 전공 학생들은 다 공무원 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요즘에 100대 1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취업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청년 취업 정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몫을 얼마나 정부에다가 반영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정부 정책에 청년 취업 정책에 청년 세대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저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 그런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원 선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혹은 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무자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무적인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모여서 조금 얘기들을 하시고 공무원분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의 어떤 대표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네 번째가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좀 확대해야 된다. 지금보다. 그래서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기능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무슨 예산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 확대를 어떻게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사실. 예. 자, 첫 번째가요. 다양한 기능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는 그냥 만나서 주로 봉사하고 그냥 좀 얘기하고 덕담 나누고 이런 기구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요. 우리 지역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홍수나 가뭄이나 폭염
특히요, 폭염은 사실 대한민국의 뭐 대부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겪고 있죠. 지금 오늘 벌써 온도가요. 제가 아까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빠른 속도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6월이 오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느끼는 건 한여름 같아요.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무원분들만 모여가지고 막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민자치센터에 모여서 주민자치위원이 사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어젠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사회복지 문제, 다문화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건지, 심지어 취업 문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 취업 문제, 실업 문제, 이거 같이 여기서 논의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은 그런 논의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모여가지고 덕담이나 나누고 저 프로그램 어떻게 할까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우리 그 지역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센터 이제 기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끼리만 하면은 안 되고요. 주민자치센터 간에, 그러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나, 걔네는 무슨 고민을 가지고 주로 논의를 하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뭘 하나, 그 다음에 교육은 뭘 받나, 이런 것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때로는 지역 간에, 주민자치센터 간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좀 하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여러 또 시민단체나 또 많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뭐도 좀 해보시고 우리 같이 좀 고민해보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좀 충분히 하셔서 이 외연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혹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단체랑도 같이 논의를 조금 그러니까 이제 좀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실 뭐니 해도요, 조금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운영 자체에 대한 개방성을 지금보다는 좀 확장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좀 특성을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활동 영역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이것도 우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몫이다. 이걸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운영을 개방해라.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주민들이 아시는 분들이요. 여기 광명시는 워낙에 잘하고 계시다니까. 일부 다른 지역에 보면은 잘 모르십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지난번에 모집한다라고 아침에 신문 오면서 이렇게 끼워서 오긴 하는데 어떤 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개방해서 알려주기가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논의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뭘 알아야지 우리 의견들을 좀 전달을 하고 싶고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회의 자료나 회의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요즘에 다 올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개방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어제 모여가지고 이런 논의를 했고 회의록은 이거야. 그래서 보여주고 저 의견이나 이런 것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의견 수렴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보다는 하여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아까 제가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권한을 강화하기에 앞서서 이런 것들 다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당성을 좀 확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떳떳하게 다 개방하고 회의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좀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이나 프로그램 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는데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데 뻔해요. 북구시 이건 어느 지역에 나가도 다 있어요. 예, 그 헬스장, 샤워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헬스 프로그램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열한 논의의 장이 돼야 된다.
요거는 사실 이제 어느 지역이나 또 공통적으로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 지역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너무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래서 이 업체가요 이렇게 막 돕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그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사실 지역 고유의 어떤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 반영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뭐 이렇게 우리가 넉넉하게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이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조금 수요, 욕구 이런 것들 좀 반영해야 된다. 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뭐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뭐 하니까 그냥 헬스장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에어로빅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 수요 조사 이런 것들에 좀 기반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는 좋을 거야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의견을 좀 수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치활동 영역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건 뭐 단순하게 야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슨 프로그램 할까? 뭐 이 정도 논의해서는 안 되고 아까도 제가 뭐 태풍 아까 자연재해 안전 문제 이런 것들까지 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시니컬한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정말 굉장히 중요한 논의가 되는 그런 문제들 이런 거를 여기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무원분들한테만 맡기시면 안 되고 우리가 나서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치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현안을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홍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시니컬해요. 일반 그 주민들은요. 일단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요. 우리나라 총선이나 대선 때 보면은 투표율도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심지어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게 그 지역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이건 사실은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차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도 하실 거고요. 이미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은 저는 논외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관심 많으시니까 여기까지 오신 걸 거예요. 여러분들 이외의 다른 분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분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했던 걸 다 이렇게 개방하셔야 되고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수요를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꾸 얘기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드라마도 제 시간에 안 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그램 맞아 지금 8시니까 뭐 가서 봐야 돼. 요즘에 젊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정해진 시간에 보지 않아요. 예. 드라마도 텔레비전으로 보지 않고요. 뭐로 보나요?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젊은 세대도 우리 지역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에 뭐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홍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냥 전단지 나눠주고 그다음에 뭐 지역 신문에다 띄워주고 이것만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SNS에도 올리고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요 굉장히 바빠졌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지역신문 혹은 지방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하면 다 알겠지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TV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오로지 들여다보는 요 세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SNS 뭐 굉장히 다양한 홍보 매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나 욕구도 우리가 다 감싸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홍보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제 인쇄물 이건 우리 가장 그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인터넷, SNS 굉장히 다양한 그래서 그렇다고 또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 뵙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실 일도 너무 많아진 거고, 오프라인에서도 만나면서 또 얼굴 보고서도 얘기해 하셔야 되고, 인터넷에서도 또 뭐 저기 하셔야 되고, SNS에서도 조금 홍보도 하셔야 되고, 의견도 수렴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좀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주민들 욕구를 좀 반영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장인, 그 다음에 가족 단위를 생각을 하면 뭐 주말, 그 다음에 퇴근 시간 이후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인근의 박물관이나 여러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자원들 굉장히 많죠. 저 광명시 아까 제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뭐 여기 굉장히 훌륭하던데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장소를 좀 이용을 해라. 우리가 꼭 굳이 주민자치센터만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시설물, 시설 자원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7번째가요. 이게 좀 주민자치센터가 결국은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훈련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의 다른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고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전도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민의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양을 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리더입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다른 그 지역 주민들한테 야,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치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고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견을 나한테 전달을 해달라. 그리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참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독려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이런 공동체 교육, 그 다음에 시민의식 교육, 이거 아주 중요한 정말 이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를 마쳤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하다. 이것도 사실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뭐 무슨 프로그램이나 구성하고 이런 역할보다는 아주 치열하고 정말 진지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논의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